사돈이 될지 모르는 저에게 불쾌한 말을 건네더군요. 그래도 약속 시간 전에는 오셨네요? 하마터면 얼굴도 못 볼 뻔했어요. 아랫사람 된 기분이라 단 1초라도 늦으면 일어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약 올리는 것처럼 딱 1분 전에 도착하셨어요? 누가 보면 일부러 그렇게 들어온 줄 알겠네. 아니면 남편 없는 저를 무시해서 그러신 건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고 나자마자 아드님 통해서 바로 연락드리지 않았나요? 중요한 자리에 늦게 도착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기억이 나네. 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청소 아줌마 맞지요? 어쩐지 아까 죄송합니다 할 때부터 낯이 익다 싶었는데 이 아줌마는 지금도 죄송할 짓만 하고 있네. 역시 돈이 좋긴 좋나 봐. 하기야 청소나 하며 먹고 사는 집안이 감히 꿈이나 꿀 수 있는 수준이었겠어? 알고 보니 이거 완전 꽃뱀 아니야? 이 결혼 절대 용납 못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았습니다. 시부모님부터 저희 부부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무려 3대에 걸친 지독한 악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범하고 소소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 여자를 만나면서 거대한 악연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사실 그 여자가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사람 덕분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요. 그 여자와 우리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 인생을 잠시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 민수 씨와 저는 긴 연애 끝에 어렵게 결혼하게 된 부부입니다. 서로의 마음은 진작에 확인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혼을 계속 미뤄야만 했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딱히 큰 걱정은 없었지만 남편의 집안 사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시어머님의 건강이 좋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아야 했죠. 자연스럽게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도 경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귀하게 키운 딸이 그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는 걸 싫어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니 부모님께서도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여유가 부족했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 덕분에 제 마음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결실인 소중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며 더 큰 행복을 느꼈죠.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 부부만 생각했을 때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 생활에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던 일상에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찾은 일이 바로 청소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제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청소 일은 아이들을 학교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급여도 생각보다 넉넉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때문에 예상치 못한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죠. 제가 청소 일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갔던 집에서 정말 이상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상이었죠.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아줌마, 몇 살이야?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반말을 하니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저는 일하러 온 거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복장부터 트집을 잡더라고요. 아니, 청소하러 온 사람이 뭐 그렇게 꾸미고 왔어?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입어야지. 누가 보면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겠네.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저는 그래도 고객님 집에 가는 건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름 옷을 챙겨 입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차림새를 보고 놀러 왔느냐며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참 동안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말 놀러 가는 사람처럼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당시 저도 그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라 뭘 잘 모르기도 했고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꾸하기도 그래서 굳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다른 복장을 하고 오겠다며 이야기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대충 할까봐 의심스러웠는지 아니면 뭘 훔쳐갈까봐 감시를 하는 건지 청소하는 내내 제 뒤를 쫓아다니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어요. 아줌마, 여긴 왜 안 닦았어? 먼지가 아직 덜 닦였잖아. 지금 이쪽 먼저 하고 있어서요. 여기까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일 대충 할 생각은 하지도 마. 이따가 끝나고 다 확인할 거니까 시간 때우다가 돈만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예, 그럼요. 꼼꼼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믿어주세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조심 좀 해. 네, 저도 안 깨지게 조심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조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제대로 하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게다가 그 사람은 잔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물건을 탐내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까지 했어요. 아무 죄 없는 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정중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나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하러 왔을 뿐이에요. 과도한 억측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나 가르치니? 감히 너까짓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남의 집에 청소하러 왔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청소나 하다 갈 것이지. 어디서 집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너 내가 누군지나 알아?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는 흥분하며 저에게 마구 욕을 퍼부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그 여자의 폭언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내더니 열받는다는 말과 함께 저를 두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순간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걸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저에게 그 집에서 일을 하시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다가와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많이 놀랐겠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이시라 더 놀라셨을 텐데. 아, 네,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남한테 이렇게 욕을 먹어보는 게 처음이라서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속상하시죠?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사모님이 원래 좀 그렇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금방 길길이 날뛰세요.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친정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 하나만 믿고 사시는 건데. 아들도 아직 한참 어린데다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속 사정을 듣고 나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가족도 없이 어린 자식만 바라보며 사는 그 여자가 짠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후 저는 계속해서 그 집에 청소일을 다녀도 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그 집에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집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동화책이 살짝 젖고 말았죠. 마침 아무도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 그냥 조용히 무마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청소하다가 그만 실수로 물을 엎어서 아드님 책이 조금 젖었어요. 심한 건 아니지만 책이 좀 상했으니 변상하겠습니다. 다행히 서점에서 파는 책인 것 같아서 내일 똑같은 걸로 사다 놓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지금 아들 물건을 상하게 해놓고 그딴 말로 끝내겠다고? 네가 잘못해서 우리 집 물건 망쳐놓고 새로 사다 놓으면 끝이라고?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해? 애초에 너 같은 년을 믿는 게 아니었어. 돈 벌겠다고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안 자르고 일 시켜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고? 사모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냥 아이 책인데. 그냥 책이라니? 그게 내 아들이 보던 책이고 우리 집 물건인데 어디서 따지고 있어? 이렇게 개념 없고 무식한 년을 애초에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책이지 그럼 뭐예요? 이 집에 잠깐 있었다고 해서 대단히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게 쌍욕까지 퍼부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정신인가요? 책값은 변상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이후 저는 다른 집에서 청소 일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여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사소한 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렇게 나가면 끝인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에 무슨 피해를 줬는지 진짜 몰라. 당장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후로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대며 저를 괴롭혔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이 울려 집 전화를 쓸 수 없을 정도로요. 그 여자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저는 한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집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했어요. 한낱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번호를 바꾼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다행이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도 그 일을 점차 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무사히 잘 자라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의 어려웠던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욕심이라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짝을 잘 찾아 둥지를 떠나기만을 바랐죠. 그리고 제 바람대로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를 들으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직은 어린 것 같기만 한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니 기대와 걱정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예비 사위는 저희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멀끔한 외모에 인상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더 볼 것 없이 만족했지요. 나중에 딸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시댁 형편도 넉넉하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떡고물이라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제 딸이 여유 있고 좋은 집에 시집 가는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며 얼른 상견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딸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아야, 잘 다녀왔어? 예비 시댁에 인사는 잘 드리고 온 거야?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신경 썼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혹시 그 집에서 너를 별로라고 했니?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딸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한숨을 푹 쉬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집에서 반대라도 하시는 거니? 아니, 반대하시는 건 아닌데. 그냥 어머님이 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으신가 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널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모르겠어. 우리 집이 남자친구네 집에 비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 그걸 앞에서 대놓고 표를 내셨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앞으로 시댁에 잘할 생각하라고, 시집살이 걱정하라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라. 반대는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지 걱정이 돼. 예비 사돈이 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알지만 귀하게 키운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말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무가내로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사돈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고 당일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이 안 되려면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건지, 하필이면 상견례 장소로 가는 길에 차량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사고도 경미했지만 사고 처리를 하다 보니 약속 시간에 늦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 시간에 늦겠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차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랑 정아만 먼저 가 있어. 지금 택시를 타면 늦진 않을 거야. 난 정리해놓고 금방 따라갈게. 당신이 사돈께 설명만 잘 해드려.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다는데 이해는 하시겠지. 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결국 남편을 두고 저희끼리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종업원에게 안내를 받은 뒤 딸과 함께 서로의 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서두르느라 꼴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이고 있었거든요. 처음 뵙는 사돈께 더 잘 보여도 모자란 마당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시간을 확인하며 정돈을 마친 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정시에 딱 맞춰 도착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죠. 하도 정신이 없었기에 그때까지 저는 사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사돈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됐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또렷이 기억나는 그 얼굴. 제 인생에서 가장 못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청소 일할 당시 집주인이었던 그 여자였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기억해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모습이 또렷이 기억났죠. 그러면서 그때 그 여자로부터 당했던 일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아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표정과 분위기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사람을 깔보는 그 눈빛마저도 말이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사실 제 심정 같아서는 당장 그 여자에게 한바탕 욕을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과거 저에게 한 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중에 우리 딸이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예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 잠시 참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에게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앉아 있었죠. 그래서 사돈이 될 그 여자가 제 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똑똑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딸의 결혼을 말릴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돈이 될지 모르는 저에게 불쾌한 말을 건네더군요.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그래도 약속 시간 전에는 오셨네요? 하마터면 얼굴도 못 볼 뻔했어요. 아랫사람 된 기분이라 단 1초라도 늦으면 일어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약 올리는 것처럼 딱 1분 전에 도착하셨어요? 누가 보면 일부러 그렇게 들어온 줄 알겠네. 아니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쪽 형편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알기로는 저희 집보다 한참 아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늦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남편 없는 저를 무시해서 그러신 건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고 나자마자 아드님 통해서 바로 연락드리지 않았나요? 중요한 자리에 늦게 도착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는 말이고 앞으로 조심 좀 해달라는 거죠. 혹시 남편분 올 때까지 제가 또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가족끼리 이야기는 다 되었어요. 말씀 나누시죠. 아무래도 그 여자는 우리가 일부러 자신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예비 사위에게 연락했고 사진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톡 쏘듯 말하는 건 결국 자신을 기다리게 만든 이 상황이 기분 나빴다는 의미였지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다음 대화로 넘어갈 때까지 한참이나 사과를 해야 했고 그 후에야 겨우 아이들 결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는 크게 나눌 것도 없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아이들 뜻대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사돈의 뜻만 확인하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애들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사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한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만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러세요? 아까 그 일이 아직도 기분 나쁘신 거라면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몇 번이나 양해를 구했고 약속한 시간에 늦지도 않았는데 이제 기억이 나네. 성질내는 모습까지 똑같아. 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청소 아줌마 맞지요? 어쩐지 아까 죄송합니다 할 때부터 낯이 익다 싶었는데 이 아줌마는 지금도 죄송할 짓만 하고 있네.
그 여자가 결국 저를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때처럼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집안 수준을 운운하더니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승현아, 너 저 여자랑 결혼할 꿈도 꾸지 마라.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상대 집안의 수준도 봐야 하는 거라고. 네 말만 들었을 때는 수준 이하는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이건 볼 것도 없네. 그만 일어서자. 그리고 저와 딸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대단하네. 아줌마, 그때 내 앞에서 엄청 열내지 않았어? 더러워서 그만둔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자식 팔자 고칠 기회가 생기니까 머리를 한없이 숙이네? 역시 돈이 좋긴 좋나 봐. 하기야, 청소나 하며 먹고 사는 집안이 감히 꿈이나 꿀 수 있는 수준이었겠어? 알고 보니 이거 완전 꽃뱀 아니야? 이 결혼 절대 용납 못해. 뭐라고요? 그만하세요. 아줌마, 돈 필요하면 그때처럼 열심히 일해서 벌어. 딸 자식 이용해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가여워서 주는 돈이야. 밥값도 내가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오늘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 다시 옛날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듣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가려던 순간 문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고 수습을 마치고 식당에 도착한 남편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된 거죠. 제가 늦어서 기다리시느라 화가 나셨나 보네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늦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많이 화나셨죠.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남편이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며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리 안 비켜요?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이상해? 저리 비켜. 길 막지 말라고. 정수연? 너 수연이 맞지? 남편의 입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살면서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듣자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사람 몰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수연이 확실한데. 팔 줘봐. 그러다 남편이 여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팔을 뒤집어 안쪽을 확인하더군요. 그때 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팔이 보이고 말았지요. 팔 안쪽에는 흐릿하고 넓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상처인지 많이 희미해져 있었지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상처였어요. 그 상처를 확인한 남편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래도 거짓말할 거야? 정수연,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 숨어 있었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아냐고. 이 잡아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오해야. 나도 아저씨 아주머니께 찾아가려고 했어. 진짜야. 그 여자는 다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올려 여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의자에 쓰러지듯 앉고 말았죠. 저와 딸은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도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상처를 확인하며 제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미쳤어요?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놈은 빠져. 정수연,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의 한 짓들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만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합니다. 협박과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고요.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서 네 사기꾼 엄마도 교도소에 쳐넣자고. 남편의 입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일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적을 깬 건 그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사이의 일이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조용히 해결하자. 오빠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부 다 책임질게. 왜 네 아들한테는 그래도 사람으로 보이고 싶나 보지? 하긴 네 자식이 그 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겠지. 그래, 그래서 그런지 아주 어려움 모르고 반듯하게 잘 컸더라. 그런데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아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오빠, 안 돼! 제발! 그 여자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들었던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연이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는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남편이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시부모님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고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어느 날 그 고아가 도둑질을 하다 붙잡히는 바람에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대신 값을 치르신 뒤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정수연 그 여자였어요.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저희 시댁에서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고 대신 집안일을 거들면서 지냈다고 해요. 시부모님께서는 원한다면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는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였는지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산수나 국어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내던 그 여자는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집을 떠나는 날 이제까지 집안일을 해준 값이라며 제법 큰 목돈까지 그 사람 손에 쥐어주셨다고 해요. 그 후 쭉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남편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을 무렵 정수연은 7년 만에 시댁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에요.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황골탈퇴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렁주렁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두르고 값비싼 모피까지 걸치고 있었죠. 그리고는 지난 세월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갚겠다는 듯이 값비싼 선물들을 시부모님께 건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합법적인 일을 하며 돈을 모은 건 아닌 것 같았다고 해요. 밀수와 관련된 일이었죠. 밀수로 들여온 물건들을 부잣집 사모님들에게 팔아서 제법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밀수를 하며 인연을 맺은 사업가들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도 발을 들이게 됐고 그때부터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벌며 살다 보니 몇 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생기자 우리 시댁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뒤늦게라도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값비싼 선물보다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고맙고 대견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과 정수연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1년 정도 주고받은 후 어느 날 정수연은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 시부모님께서는 투자 권유에 대해 부정적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번에 거절하면 너무 정이 없어 보일까봐 잃는 셈치고
적은 돈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투자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거의 2배의 수익으로 돌아온 거예요. 시부모님은 처음 해보는 경험에 눈이 휘둥그레지셨고 나중에는 점점 더 큰 돈을 정수연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친척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연은 시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고 그 이후 남편의 집안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 충격에 시아버님은 쓰러져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도 식음을 전폐하신 후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중풍이와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떠나셨죠. 그 사건 이후 남편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아프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꿈 많던 대학생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로 살아가야 했죠. 그 후 저와 만나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차마 말로 다 풀어낼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그 철천지원수 같은 여자 정수연을 우리 딸의 시어머니로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사돈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그녀가 자신을 보듬었던 부모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야기,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똑똑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하여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상처를 주고 살았던 그 여자를 바라보니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제 남편과 시댁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는지 옆에서 지켜본 저였기에 저 역시 그 여자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죠. 너 때문에 몇 사람의 인생이 바뀐 줄 알아? 시부모님도 우리 남편도 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나 해. 고아였던 너를 키워주고 가족처럼 믿어준 분들을 배신하고 그분들의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니까 좋았냐고. 남편은 울면서 그 여자에게 달려드는 저를 말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와 우리 딸에게 막대했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댈 정도로 화가 났지만 남편이 평생 당한 고통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정수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두 사람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딸은 정말 크게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상견례 자리인데 이렇게 파토가 나서 돌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정수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온 가족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오빠, 정말 잘못했어. 나도 그동안 마음 편히 산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날 믿어주고 아껴줬던 아저씨 아주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불안해하며 살았어. 그렇게 떠난 후로 남편도 사고로 일찍 죽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길을 걸으면 어디서든 나에게 피해본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어.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망상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나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그 여자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고 이제 와서라도 용서를 받고 싶다는 말이었죠. 물론 나를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야. 오빠가 허락만 한다면 평생 내 죄값을 갚아가면서 살고 싶어. 아저씨 아주머니 산소에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나 때문에 피해본 금액, 내 전 재산을 걸고 보상할게. 그보다 더 보상할 수 있어. 돈으로 해결보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이제는 이런 돈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냥 사죄하고 싶어. 제발. 그 여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진심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변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집사람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집사람이 당신 집에서 청소 일하는 동안 또 괴롭혔다지? 그 생각까지 하면 지금도 내 억장이 무너지는데 겨우 참고 있는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정말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이 다 뒤에서 날 욕하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평생 정신병 약을 달고 살았어. 제발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하게 해줘. 조금이라도. 남편은 그녀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죄도 돈도 거부했죠. 싫다. 사죄받는 거.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건 절대 되돌리지 못하는 사실이야. 네가 우리 부모님과 나에게서 앗아간 시간도 고통도 아무것도 보상해 줄 순 없어. 마음 같아선 널 찢어 죽이고 싶다만 내 가족 때문에 참는 거야. 그리고 넌 평생 네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로 살아. 평생 그 혐오스러운 눈빛을 받으면서 살도록 해. 자식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네 얼굴 보는 것도 역겹고 힘들어. 결국 정수연은 한참을 집바닥에 엎드려 울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해도 너무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고통이 남편을 용서할 수 없게 만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가족과 그 여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딸아이와 사위는 차마 헤어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일이 점점 희미해져 갈 무렵 딸과 사위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은 반대했지요. 그 여자와 사돈이 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위가 말하기를 그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아 모친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위 얼굴만 봐도 지난 아픈 기억이 계속 떠오르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눈물로 애원하더군요. 사위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결국 딸의 결혼하겠다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의 결혼식을 허락하게 되었고 그들은 조용히 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딸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걱정과 달리 사위는 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것이 순수한 마음일까 아니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속이 어떨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부부와 그 여자 사이에 그런 문제들만 없었더라면 사위도 양가를 오가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사위가 신경 쓰이고 미안한 마음도 가득해요. 우리들 때문에 모자간의 천륜을 끊는 것 같아. 최근부터는 사위에게 우리 가족은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와도 연락을 주고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과 그 여자 사이의 문제지 모자 사이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직 사위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는지 쉽게 연락하지 못하더군요. 그 문제 역시 시간이 흐르면 차차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인연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한번 저지른 잘못은 잘 도망가면 묻혀지는 듯 해도 사실 평생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인생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떠오르고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희 남편처럼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사람은 결코 잘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의 지난 사건을 통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당하게 취한 이득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을 열어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기 마련이겠죠. 아마 정수연 그 여자도 우리 가족과 마주치지 않았더라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함께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길었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